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한국음악사 활동으로 판소리를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정악에 속한 수제천을 배우고 그림 악보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했어요. 오늘은 대표적인 민속악인 판소리를 배우고 직접 판소리를 구성해보는,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장단도 치고 추임새도 넣고 하는 악가무 종합 형태의 활동을 직접 해볼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학습 목표를 읽어볼까요? 1번 소리판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2번 잦은 사람과 한 대목의 소리판을 구성해볼 수 있다. 판소리에서 판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해요. 돗자리 같은 판을 깔고 소리를 한다는 의미의 합성어가 판소리거든요. 이 소리가 이루어지는 판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소리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판소리가 어떤 음악 장르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장르의 이름과 해당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일까요? 네, 이 장르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 중국의 경극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나라의 예술일까요? 느낌이 오시죠? 이웃나라 일본의 가부키입니다. 경극과 가부키 모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적인 음악극이에요. 이번에는 서양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장르의 이름은 바로 서양 오페라입니다. 화려한 의상과 여러 명의 배우들 그리고 거대한 무대 세팅이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의 음악극으로는 판소리가 있는데요. 앞서서 살펴본 경극, 가부키, 오페라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음악극이에요. 일단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의 가수가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소화해내고요. 여러 개의 관현악기가 아니라 간소하게 딱 하나의 북으로만 반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북은 사물놀이 북이 아니라 판소리만을 위한 북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 무대 의상이 있나요? 딱히 없죠. 무대 세팅도 뭔가 꾸민 것 같지는 않아요. 판소리의 무대 의상이라면 부채 하나에 지나치게 과하지 않은 화장과 복장,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무대 세팅도 앞선 나라의 음악극들과 좀 다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김홍도의 평양감사 향연도라는 그림 중에서 판소리 8명창 중 한 사람이 모은갑이 노래 부르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노래 부르는 사람과 북반주를 하는 사람이 중앙에 있고 밑에 그냥 돗자리 같은 것으로 판을 깔았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흥겹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것이 판을 깔고 소리한다는 의미에서의 판소리인 것입니다. 무대 세팅이라면 단 하나, 판을 까는 돗자리 그리고 청중들의 호응뿐이신 것이죠.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판소리는 밋밋하고 좀 재미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판소리는 2003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1인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명의 가수가 부채 하나를 들고 소리북 하나의 반주에 맞춰서 여러 명의 역할을 소화하며 노래하고 연기하는 음악극입니다. 자, 음악극이란 음악이 중심이 되는 드라마 또는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서양에 그 오페라나 뮤지컬이 있다면 우리나라 전통 음악극은 판소리가 있는 것이죠. 이 판소리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조선시대 후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17세기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조선 후기 사회입니다. 이 시기는 궁중음악은 쇠퇴하지만 풍류방을 중심으로 한 선비들의 음악과 백성들의 한과 흥을 표현하는 민속음악이 아주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점이죠. 그 당시 아주 많은 장르의 새로운 음악들이 등장을 했는데 특히 이 판소리는 신기하게도 천민, 평민, 양반 그리고 그 끝에 왕까지 모든 계층이 사랑하던 그런 예술이었어요. 그래서 이 판소리의 가사를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백성들의 삶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있는 것과 동시에 어려운 한문도 많이 나옵니다. 즉 양반들도 품격 있게 즐기겠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왜 힙합에 거의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많이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판소리라는 예술을 통해서 서민과 양반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창구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판소리 12마당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마당 중에 몇 개는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전문학 시간에 배울 텐데 이 중에서 현재 판소리로 불리지 않는 7마당은 좀 수위가 있어요. 그래서 신재효라는 양반 판소리 전문가가 양반 기준에서 좀 야하고 노골적인 내용이 있는 거는 빼고 건전하면서도 당시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5마당만 정리를 해서 현재까지 음악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배울 판소리, 정절을 강조하는 가장 음악성이 뛰어난 춘향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는 흥보가가 있고요. 이건 가장 대중적인 판소리예요. 임금님에 대한 충신을 강조하는 수군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그 다음에 눈물 없이는 정말 볼 수 없는 효심을 강조하는 심청가. 그리고 마지막은 적벽가라고 해서 삼국지 적벽대전을 다루는 남성적인 판소리입니다. 이제 이 판소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소리판을 구성하는 인물로는 여기에 보면 이제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북을 치는 사람, 그리고 추임새를 넣으며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청중이 있습니다. 먼저 소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인 소리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리꾼 중에서도 정말 수련을 열심히 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명창이라고 부릅니다. 소리꾼은 노래, 연기, 극 해설을 모두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소리꾼이 부르는 음악 요소를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데, 먼저 북장단이 없이 사설을 읊어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이라는 것은 가사인데 대화체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완전 대화체라기보다는 뭔가 음률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안일입니다. 여러분 학습지에 적어보세요. 안일이. 자,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북장단이 있는 상황에서 노래를 하는 그런 감정이 담겨져 있는 소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스토리의 전개나 대화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소리 부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고요. 이 노래 부분이 북장단에 맞춰서 공연이 되죠. 노래를 부르면서 더 내용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부채 등의 소품을 들고 하는 여러 가지 몸짓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 소리꾼은 MC로 진행도 하고 가수로 노래도 부르고 배우로서 연기도 하고 이러는 것을 다 하는 거죠. 상상이 되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소리꾼의 창법은 어땠을까요? 서양의 오페라와 우리나라의 판소리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서양의 오페라는 두성을 사용해서 곱고 유연하며 풍성한 고음을 내는 창법을 쓰죠. 이것을 우리가 벨칸토 창법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고음으로 두성을 내기 때문에 소리가 풍성하고 울림이 있는 공명이 발생하죠. 반면에 우리나라 판소리는 일단 목에서 바로 질러내는 소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명보다는 목을 쥐어 짜는 듯한 거친 쇳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고급스럽다기보다는 리얼하고 열정적이고 강렬하죠. 한번 비교해보면서 감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먼저 오페라 창법을 먼저 볼 건데요. 오페라 잔느스키키의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곡을 들어볼 건데 딸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다고 협박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보게 될 판소리는 춘향가 중에서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는 춘향이의 푸념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이 두 버전을 한번 비교하면서 야성미 넘치는 한국인의 얼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세요.
돌아보라 손녀라 흘리지 말고 사지라 지지야 자, 그 다음에 판소리의 악기 반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오케스트라나 여러 악기들로 반주하지는 않지만 판소리는 그에 못지않게 아주 멋들어진 반주가 있는데 바로 고수의 소리북 반주입니다. 여기서는 장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판소리의 반주는 장구가 아니라 소리북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북은 사물놀이북과는 다르게 무게감도 더 있고 북체로 칠 수 있는 점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북 하나로 여러 가지 음색의 소리를 낼 수가 있죠. 적당한 곳에서 간드러지게 혹은 시원시원하게 혹은 여유 있게 북장단을 치면서 소리꾼이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에 적어보세요. 고수 밑에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을 한번 써볼래요? 별명인 이 고수의 별명인데요. 이 말은 노래를 부르는 소리꾼보다는 실상 사실은 고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만큼 판소리의 숨은 고수가 바로 이 북반주를 맡은 고수입니다. 그 다음에 고수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추임새를 넣는다는 거거든요. 판소리를 듣다 보면 중간중간 북장단과 동시에 고수가 적절한 곳에 어이 잘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시원시원한 소리를 내요. 선생님도 이렇게 잘은 못하지만 그런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추임새입니다. 또 이렇게 추임새를 하는 또 다른 소리판 구성인물들이 있죠. 다른 음악극들과 다르게 판소리에서 또 특히 강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청중입니다. 오페라나 가부키 뮤지컬 등의 음악극들은 무대에서 청중과 무대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청중은 조용히 감상을 하지만 판소리는 완전 정반대예요. 물론 지금은 판소리도 무대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서양 그런 음악극들에 더 많이 익숙해서 조용히 감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원래의 판소리에서는 청중들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건 완전 민폐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청중들 사이에다 판을 깔고 그 청중들의 추임새로 음악을 완성해 나가는 예술이 판소리이기 때문에 청중의 추임새가 없다면 그 판소리는 거의 실패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중의 추임새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청중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귀가 명창이다. 적절한 곳에 추임새를 넣어야 된다라는 의미의 귀명창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죠. 실제로 전라도 지방에서는 귀명창 대회가 있어서 추임새를 잘 넣는 사람을 뽑는 그런 경쟁을 열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추임새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추임새라는 것은 소리판에서 소리꾼이 노래를 부를 때 고수나 청중이 감탄사로 흥을 돋우거나 아니면 공감해주거나 아니면 예술의 완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추어주는 말이다 라고 해서 추임새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칭찬해준다 혹은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막 감동받는 리액션을 보여주거나 흥겹게 함께 즐기거나 호응을 해주면 더 힘이 나서 노래를 잘하게 되겠죠. 마치 힙합에서 래퍼가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청중들이 추임새로 호응을 해주면 소리꾼이나 고수는 어깨춤을 막 추면서 더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감정 분출이 열정적인 판소리 장르에서 적절한 곳에 적절한 추임새를 넣어주면 아주 그냥 예술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오면 말 그대로 갑분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추임새를 제대로 넣으려면 어디에 넣어야 될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중간에 동시에 추임새를 넣어주면 막 시끄럽겠죠. 그리고 노래에 방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비는 부분, 그 잠깐의 막간에 추임새를 넣어주면 좋거든요. 소리가 비는 부분은 대부분 소리의 끝자락이 되겠죠. 그리고 한참 분위기가 업되는 그 시점,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추임새를 또 같이 넣어주면 음악이 막 꼭지점을 찍고 짜릿한 느낌까지 주게 될 거예요. 여기서 추임새 용어는 사실 마음대로 하면 돼요. 뭐 좋다, 그렇지, 에이,
얼씨구 잘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슬픈 장면에서는 함께 울기만 해도 추임새가 될 수 있어요. 사건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에서는 뭐 쯧쯧쯧 이런 반응도 좋고요. 소리꾼이 뭔가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대답을 재미있게 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추임새가 되는 거예요. 단 추임새를 넣는 조건이 있다면 장단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적절히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슬픈 장면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추임새는 괜찮은데 그 막 울고 있는 다들 울고 있는데 거기서 얼씨구 좋다 잘한다 이런 추임새를 넣으면 극전개에 오히려 좀 반대가 되겠죠. 혹은 장단이 매우 빠르고 여유가 없는데 가사가 있는 중간중간마다 다 추임새를 넣으려다 보면 음악이 좀 더 이렇게 조잡해지고 소리꾼이 노래 부를 때 방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추임새가 무엇인지 배워보았는데 이 추임새는 또 판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속악이라면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민요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감상했던 신화위와 산조 같은 민속음악을 듣다 보면 이 추임새 자체가 음악 소리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음악의 깊이와 맛을 더해주죠. 단 품위가 있어야 하는 음악, 그러니까 궁중음악이나 풍류음악 같은 정악 장르에서는 추임새가 오히려 더 잘 안 어울릴 거예요. 정악은 음악이 점잖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 음악이기 때문에 추임새는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슬픈 장면을 하더라도 관객들은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너무 신나도 호응을 해야 되는데 그 호응은 뭘로 할까요? 추임새. 그렇죠. 추임새 해보세요. 얼쑤. 좋다. 지워져. 이 추임새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나하고 잘 이렇게 호응을 해주면 힘이 나고 추임새를 잘못 넣으면 판소리하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가 하기 싫어져요. 왜냐면 방해를 하니까. 윤희 씨가 소리를 하고 네. 우리 다혜 씨가 추임새를 넣는 걸 한번 네네네. 잠깐만 예를 들어볼게요. 추임새는 이렇게 넣는 거다. 네네. 그때요 심황후는 잘한다. 부친 생각 간절허이허 찬탄흐로 울음을 울제 쉬워.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약간 끝에 약간 맞물릴 때 들어가네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다 다른 것 맞는데 같아. 타이밍이 다 음악적인 그 밀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시는데 멘트가 약간 잘한다 말고 뭐 싱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싱아가 시구. 그러니까 시구요? 얼씨구인데 잘하는 것처럼 들리려면 시구. 약간 앞에를 묵음 처리를 하면 고 이렇게 시구. 그러니까 좋다도 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 이거 장단이 느껴지네요, 뭔가. 시구.